제14장 행복의 발견, 몰입의 즐거움. 완전한 행복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블리스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이다. 이 단어의 음색만 듣고도 우리는 최고의 환희라는 그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쓰면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온 세상이 행복으로 빛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였으리라. 내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은 책상 하나를 밖으로 내왔죠. 그리고 녹색 덤불들 사이에 은밀하게 앉아 있답니다. 오른쪽으로는 향기로운 노란색 관상용 까치밥 나무들이 서 있고 왼쪽으로는 쥐똥나무 덤불이 있지요. 그리고 눈앞에는 커다랗고 진지한 은백약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 하얀 잎들이 천천히 지친 듯 바람결에 바스락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벌써 성요한 축제의 분위기가 감도는군요. 저 넘치도록 충만한 풍부하게 농익은 여름과 생의 느낌 말이에요. 이 편지는 1917년 로자 룩셈부르크가 감옥에 있을 때 소피 르프크네이트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때 그녀는 벌써 3년째 감옥에 있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옥에서의 지루함이나 그녀를 둘러싼 음모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그녀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녀 내면에는 더 강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나는 이 겨울의 어둠과 권태로움 그리고 부자유의 검은 시트들로 충충이 몸을 감고 조용히 혼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떤 알 수 없는 낯선 내적 기쁨으로 쿵쿵거립니다. 마치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잔디밭을 걷고 있는 듯 말입니다. 내가 언제나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쁨의 환희 안에 사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이한지요. 그녀는 같은 해에 쓴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어느 정도는 정확히 추측하고 있었다. 좀 더 큰 일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확신, 즉 자신이 겪는 고통은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갖가지 불안을 떨치는 그녀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쁨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놀랍도록 뛰어난 능력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강렬한 지각 덕분이다. 새들의 노랫소리나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에 대한 경탄이 바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의 근원임을 그녀는 스스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비밀은 바로 삶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룩셈부르크의 이러한 추측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임을 알고 있다. 감각적 인지와 기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상심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다.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만 시선을 돌리며 오로지 자신의 문제와만 싸운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캐내고자 생각을 거듭한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근심과 불안은 대부분 사라진다. 다른 사람과 다른 문제들에 몰두하게 되면 어두운 감정의 폐쇄 고리는 깨어진다. 그렇게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되면 행복한 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외부에서 아무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모든 기쁨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환희, 즉 살아있음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 위를 거닐기. 뇌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방에 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은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주의력이 언제나 의지를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극이 주어지기만 하면 뇌는 곧바로 그 자극을 향해 돌진한다. 뭔가 다른 할 일을 찾아내었을 때에만 비로소 당신은 그 라디오 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면 뇌는 뒤에서 들려오는 시시한 음악 소리를 차단시킬 것이다. 이제 뉴런들은 더 중요한 일에 동원되는 것이다. 근심 역시 뇌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경우 뇌 안에 넓게 자리를 잡게 된다. 잠들기 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몸을 뒤척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양의 숫자를 세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
뉴런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걱정거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감이 풍부한 장면들을 떠올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더 흥미로울 테니까 말이다. 무료할 때 아름다운 기억보다 오히려 유쾌하지 않은 환상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은 뇌에 각인된 진화 프로그래밍에 기인한 것이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즐거운 생각이 동시에 밀려들 경우 어두운 생각은 언제나 주의력 싸움에서 즐거운 생각을 누르고 승리한다. 낮에도 우리는 주의력이 산만한 순간에 골똘히 생각에 잠기게 되면 공포와 자기 회의가 덮치는 일이 종종 있다.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은 지각과 감정과의 관계를 게네사렛 호수 위에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장면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배 위에 있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시선을 돌린 베드로를 마침 강한 바람이 강타하고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지게 된다. 런던 대학의 신경심리학자인 릴리 레비는 어떤 일에 집중해 있을 때는 회방을 놓는 자극들이 대뇌의 주요 중심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레비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화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복잡한 점들은 가능한 한 상관하지 말고 단어들에 몰두할 것을 부탁받았다. 실험 참가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과제에 몰두하였고 춤추듯 나풀거리는 점들의 할당된 기억 용량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지각해야 했던 과제가 방해 요인들과 전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레비는 이들이 실제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명역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정지해 있는 이미지들과 움직이는 이미지들에 대한 반응은 대뇌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다. 단층 촬영을 통해 레비는 실험 참가자들의 뇌에서 단어들을 다루는 중심 영역들만이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 대신 움직이는 이미지를 위한 영역들은 단층 촬영에서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 발견의 즐거움. 집중해서 보고 살피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잊을 수 있다. 때때로 그러한 집중력은 바다 위의 물거품을 관찰할 때처럼 저절로 생기기도 한다. 마치 최면에 걸렸을 때처럼 말이다. 사랑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러한 집중력을 경험한다. 자신의 지각을 의지에 따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발견에 대한 즐거움, 즉 세상을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즐거움이다. 당신은 창문이나 지붕 또는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손톱에 부서지는 햇살이 무지갯빛의 미세한 입자들로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때 근심과 불안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러한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저 들뜬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듣고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견의 기쁨이다. 새로운 자극들이 기대 체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신호가 오면 주의를 기울여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도록 도파민이 도와준다. 새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고양이의 경우에서 보듯이 동물들의 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유한 능력, 즉 상징과 관계 맺는 능력이 여기에 첨가된다. 우리는 책상 위에 놓인 꽃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 꽃들이 우리의 몸에 어떤 실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소설책의 활자를 보고 크게 웃게 만드는 자극들과 같은 바로 그 자극들 덕분에 발생한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활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뇌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로써 우리 내면의 눈앞에는 어떤 이미지와 장면 그리고 감정이 펼쳐진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 능력은 주변 세계의 모든 기호를 풀이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천성적인 경향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때 낭만적 감정은 진화에서 떨어져 나온 부산물이다.
석양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서서히 지고 있는 붉은 원의 이미지보다 한결 더 많은 것을 본다. 하루가 끝난 후 맞이하게 될 잠과 꿈을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첫사랑을 기억할 수도 있으며 노을 속에서 해변을 뛰어다니던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구려. 저것은 늘 보던 것. 저기 앞에서 졌다가 뒤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하인리히 하이네는 낭만적 감정에 대한 시인들의 유별난 집착에 대해 이렇게 조롱했지만 그는 인간의 뇌가 대부분의 장면들에 자동적으로 감정을 싣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과 메마른 시대의 사람들을 구별 짓는 것은 이들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감동의 느낌을 시나 미술 그리고 음악의 형식에 담았다는 사실이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편지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차원의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센티메터란 감정과는 무관하던 그녀가 꽃피는 덤불을 보면 그 향기에 취하고 바람결에 바스락거리는 은백양 잎사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그녀는 봄을 기억하고 다가올 여름에 대한 기쁨을 벌써 느낄 수 있었다. 아니, 그녀의 연상은 더 길게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사계절의 결과를, 그 열매와 변화를,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그녀 자신의 열망을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리하여 그녀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즐겼다.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은 이처럼 잠깐이라도 몰두하게 되면 날개를 단 듯 기분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기쁨을 위해 뇌가 수행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쉽게 잊어버린다. 가장 지능이 높은 원숭이들조차 꽃이나 석양을 보고 기뻐하는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멈추는 느낌. 어떤 일에 몰두할 때 그것은 주의력과 강도 높은 지각을 낳고 그만큼 좋은 감정과도 연결된다.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눈 쌓인 숲속을 달리거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진지하게 수행하는 작업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뇌가 이상적으로 최대한 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에 빠져든다는 것은 일 자체가 좋아 계속 그 일을 다시 하게끔 만들 정도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열정적인 글쓰기로 155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한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 하인츠 콘잘리크는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내 소설의 등장인물들과 줄거리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도 음식도 휴식도 없지요. 8시간 또는 10시간 동안 타자기를 두드리고 나면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머물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20여 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미하리 칙센트 미하이는 그러한 체험들을 기록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다. 거기에 그는 흐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체육인과 외과의사, 지휘자를 비롯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또한 그는 아주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회사원이나 노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주의력이 고조된 순간에 겪는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유사하며 행여의 종류와는 상당 부분 무관하다는 사실이었다. 기억이 체험된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인터뷰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려주는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규칙적으로 설문지에 기록하게 했다. 이로써 그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체로 그의 질문에 응한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쉴 때보다 집중적으로 일할 때 더 좋은 기분 상태에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쉴 때보다 일할 때 2배 이상 더 좋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잦았다. 회사원들이나 매니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았다. 이것은 공장의 작업 때나 사무실이 집의 뜰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일터에서는 무언가에 몰두하도록 요청받고 그로써 기분이 상승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집에서는 무기력하게 지내기 쉽다. 칙센트 미하이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쉴 때 3배 이상 더 자주 기분 나쁜 무력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흐름의 비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좋은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직 그다지 많은 시도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에서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도파민이야말로 주의력을 조절하고 즐거움에 가득 찬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앞 이만의 뉴런 중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뉴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도파민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뇌가 중요한 정보들을 방해 요소들로부터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면 이로써 도파민의 방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시에 도파민은 정신을 위한 일종의 윤활유이다. 도파민의 영향 아래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생각하며 좀 더 쉽게 연상하고 창조적으로 산다. 도파민의 도움으로 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들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높아진 집중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파민의 작용은 심지어 왜 사람들이 위험하고 거친 급류에서의 래프팅이나 축구처럼 힘들면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려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행위에 미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집중의 순간에 방출되는 천연 마약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함께 작용하는 것이 성공에 대한 기대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추동된다. 목적지를 향해 일정 부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작은 승리감을 맛본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그 다음 단계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에 따라 의지가 발동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난 후에 맛보게 되는 허탈감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떤 과제의 난이도가 딱 적당하면 욕망과 보상 사이의 쾌락 시소는 지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움직일 것이다. 이 두 개의 감정은 도파민과 오피오이드의 방출과 관련되어 있다. 그에 반해 행위가 너무 단순할 경우에는 도발과 흥분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 경우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흐름의 기분 좋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종종 주의력을 강제해야 한다. 생각이 샛길로 빠질 때 최대한 빨리 본래의 과제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마치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른 후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집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다. 이 지점부터는 별다른 고생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무 손쉽게 도달하는 목표보다는 어느 정도 힘겨운 과정에 자신을 밀어붙일 때 목표 달성의 기쁨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다. 더 높은 목표 설정도 기쁨을 맛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래에서는 보이지도 않기가 일수인 최종 목적지, 즉 정상만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암벽 등반가도 씩씩하게 첫 발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모든 등반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과를 맛볼 수 있도록 등반 코스를 나누어 짠다. 즉 5m를 오른 후 확실하지 않는 곳을 딛고 높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다시 15m를 오른 후 돌출 암벽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45m 후 로프 코스를 다 마치고 서 있을 곳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 미터의 암벽 타기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 승리들은 최종 성과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부분 승리들은 더 많은 좋은 감정을 선사할 뿐 아니라 최종 목표의 도달보다 더 많은 승리들을 손 안에 쥐게 한다. 기운이 극강하면 정상을 향한 등반가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수년간 실험실에서 일해온 많은 학자들은 경쟁자가 불과 몇 주 먼저 동일한 결과를 발표하며 명성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과정이 곧 목적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기대 체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추구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 어떤 형태로 보상을 구하고 찾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명상의 효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고양된 기쁨의 감정을 신의 선물로 이해했으며 이것은 동양의 많은 오래된 문화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자들은 그러한 경험에 도달하겠다며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실험들을 하곤 했다. 그들이 발견한 방법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무엇을 볼 때나 행할 때 체험하게 되는 기쁨과 유사한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상은 수련하는 사람들의 자신을 잃고 잊고 황홀경의 감정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각적 인지의 조절이다. 선불교의 스님이 자신의 호흡을 고르건, 요가 수련자가 명상을 위해 만트라를 낭송하건, 기독교 신자가 기도에 몰입하건, 모든 명상가는 지각 활동을 단 하나의 단순한 초점에 모은다. 이런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그들의 뇌는 일상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킨다. 30년 전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들의 로버트 맨슨과 로버트 윌리스는 명상이 측정 가능한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이 사실은 재차 확인되었다. 생각이 평온해지면 근육이 느슨해지고 뇌파는 알파파 같은 좀 더 조용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동시에 혈액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이 적어지며 이로써 규칙적인 명상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다. 전 유기체는 좀 더 균형 잡힌 상태로 전환되고 뇌는 이러한 상태를 불안에서 해방되고 긴장이 풀린 행복한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명상이나 참선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평정에 이르자 고요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기쁨일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명상가들은 단순한 긴장 이완 효과 이상의 것, 즉 초월적인 황홀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점점 더 깊숙이 침착해 들어가는 사람은 자아를 점점 더 잊게 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며 심지어 전 우주와의 융합을 체험하기도 한다.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사 마이클 베임은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30년이 넘게 명상을 실천해 왔다. 그는 우주와 융합하는 순간이 이렇게 묘사한다. 그것은 내 안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서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에너지 같은 느낌이었다. 정신은 긴장을 풀고 나는 강한 사랑과 투명함 그리고 기쁨을 느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으며 이러한 느낌은 너무나도 깊어서 세상에는 그 어떤 분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베임은 그러한 무한함을 체험할 때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실험에 참가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다. 신비주의적 체험은 뇌신경을 토대로 두고 있는가? 잡지나 몇몇 연구자들이 추측하듯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신을 위한 회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진지한 과학의 대상이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베임이 묘사한 것 같은 체험을 히스테릭한 기인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이야기라고 비웃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신경학적 결핍 하나를 그 원인으로 내세우고 싶어 했는데 관절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핍이 바로 그것이다. 관절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킬 때 기이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겪은 이러한 체험을 신과의 만남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자신의 소설들 속에서 관절 질환이 있는 30명의 인물들을 창조해낸 도스토옙스키가 첫 발작을 경험한 것은 9살 때였다. 어른이 된 후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작을 겪을 때도 많았다. 내면의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인 후 의식불명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그는 종종 초월적인 행복을 느끼곤 했다고도 한다. 이제 연구자들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을 통해 그러한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방사선 전문의 앤드류 누버크 역시 이러한 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실험을 할 때 그는 가능한 무미건조한 환경을 없애는 데 신경을 썼다. 어두운 실험실에서는 촛불을 켜고 제스민 향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을 둘러싸게 했다. 이로써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고도의 기술이 활용되는 병원이 아니라 사원을 떠올릴 수 있었다. 실험에 참가자는 가부좌를 들고 바닥에 앉았다. 앉은 자세에서 꼼짝 않고 점점 더 깊숙이 명상에 빠져든 실험 참가자의 팔에는 바늘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옆방에 있는 뉴버그는 이 바늘에 연결된 가는 관을 통해 그의 혈액 속으로 방사선 촬영을 위한 조영체를 흘러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실험 참가자는 자신의 집게손가락에 연결된 끈을 통해 뉴버그에게 언제 조영지를 투여할지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짧게 신호가 오면 뉴버그는 옆방에 있는 그가 경험의 최고치에 도달했음을 알고 조영지를 흘려보냈다. 이 액체는 혈관을 통해 그의 뇌로 들어가 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뉴런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 몇 초가 지난 후 뉴버그는 그를 옆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 단일 광자 방층 단층 촬영기에 눕혔다. 이 촬영기는 명상이 진행되는 동안 뇌 속에서 조영지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뇌의 활동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보여준다. 뉴버그는 배임처럼 불교식 명상에 오랜 경험이 있는 8명의 지원자를 연구했으며 그 외에도 프란치스카 수녀원에 있는 3명의 수녀들에게도 자신의 실험실에서 기도에 깊이 몰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기도 중에 고요와 텅 빈을 느낀다. 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도 체험할 수 있었다. 신께서 내 전 존재를 관통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그들 중 한 명인 셀레스트 수녀는 말했다. 우주와의 융합을 느끼다. 뉴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황홀경의 순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단순히 상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그는 단층 촬영 사진들을 제시하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신비 체험에는 뇌 속에서의 생물학적 과정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상이 신체의 상태를 측정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명상의 효과 역시 정신에 증명 가능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상가가 무언가에 온전히 몰두할 때 실시한 단층 촬영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순간에는 언제나 주의력 조절을 담당하는 앞 이만의 영역들이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며 그 외에도 대뇌피질 아래에 있는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몇몇 핵심 부위들이 예외적으로 활발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수리 아래 관자놀이 뒷부분, 즉 이른바 축두엽이라고 불리는 곳의 활동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축두엽은 머릿속에서 신체의 모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말을 한다. 축두엽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팔과 다리가 지금 공간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할 때 뇌에는 그런 모사 이미지들이 필요하다. 명상적인 사람은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축두엽에 전달되는 이미지 정보는 평소보다 훨씬 적다. 뉴버그는 어느 특정한 초점에 집중되는 힘이 절대치에 도달하게 되면 축두엽에 도달하는 정보의 흐름은 한결 더 줄어들 것이라고 추측한다. 축두엽에 있는 회로들이 이런 방식으로 단절되면 회로들은 이러한 사실을 신체에서 경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공간이 융해되어서 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뉴버그는 추측했다. 이것은 명상가에게 무한한 이 길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는 자신의 자아가 세계와 융합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신과의 만남. 반면에 축두엽에는 감정의 생산과 장기 기억의 보존에 관여하는 중심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뇌피질 아래에 있는 회로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감각들을 한편으로는 배고픔이나 성적 충동 또는 공포 같은 본능과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뇌 연구자들은 이곳을 의식으로 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부른다. 이곳이 예외적인 방식을 통해 자극될 경우 사람들은 격렬한 감정의 파고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황홀경도 맛보게 된다. 이러한 경험 후에는 깊은 내적 깨달음이나 신비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간질 환자에게 일어나는 일도 바로 이런 것이다. 발작이 일어나면 그들 뇌의 뉴런들은 몇 초 동안 광폭하게 불붙게 되는데 이때 축대엽으로 한때의 전자자극이 폭풍우처럼 몰아닥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경험을 인공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캐나다 로렌시아 대학의 뇌심리학자 마이클 퍼싱어는 전자자석 헬멧으로 실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헬멧을 신의 기계라고 부른다. 이 헬멧에는 자성을 지닌 코일이 설치되어 있어 그 자기파가 뇌의 특정 부분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자석은 텔레비전에서 자기장의 전자파를 조절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뉴런의 전자 행위에 작용한다. 두 개를 가로지르는 자력 흥분의 힘으로 연구자들은 뇌의 개별 영역들을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몇 년 전 자신도 실험에 참가한 퍼싱어는 자력 흥분의 축대엽을 내맡겼다. 실험이 끝난 후 그는 살면서 최초로 신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퍼싱어는 15명의 지원자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그중 9명이 나중에 비슷한 체험을 보고했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매혹적인 질문을 던진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명상가들은 그들의 뇌에 자력 흥분기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자극을 통해 뇌의 어떤 특정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이끌고 또 다른 부분들을 차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범상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다른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인간 뇌 능력의 빛나는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퍼싱어는 왼쪽 축두엽을 오른쪽 축두엽보다 더 강하게 자극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생산하는 데 있어 이 왼쪽 축두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왼쪽 축두엽이 자극을 받는 반면 오른쪽 축두엽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머물러 있게 될 경우 자연스럽지 않은 이러한 불균형은 뇌를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다. 그리고 뇌는 이 모순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힘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하자면 신의 영역으로 말이다. 가능하기만 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것을 피하고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해낸다. 그때 뇌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는가는 개인의 인생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신과의 만남으로 이해할 것이다. 반면 인간의 내면에 어떤 불멸의 핵이 있다고 믿는 수행자에게 이것은 좀 더 높은 어떤 존재와의 만남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으로,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의 통찰로 해석될 것이다. 뇌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과정이 수반하는 신비 체험은 이처럼 상이한 해석을 낳을 것이다. 행복의 공식 1. 집중의 효과는 놀랍다. 명상에 빠져든 사람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난다. 몰입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2. 하나의 큰 목표보다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만들어라. 간절했던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허탈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기대하는 즐거움, 그 과정의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